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이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 하면 정신분석학이 떠오르는데요. 정신분석학이란 프로이트가 그동안 만났던 환자들의 증상을 해명하고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려 했고, 더 나아가 인간의 진보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었죠. 인간의 진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찾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반쪽이란 무의식에 묻혀 있는 일부분의 자기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일이건 동일한 유형에 대하여 항상 실패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왜 이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프로이트에 의하면 무의식에 묻혀 있던 반쪽인 자아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식을 못하지만 우리 삶의 한계를 결정짓게 하는 요소가 무의식 속에 묻혀 있던 반쪽짜리 내 자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반쪽짜리 내 자아가 무의식에 묻혀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면의 생각이나 상상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압했기에 무의식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실천적 장치로 마련한 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입니다. 무의식에 묻혀있던 반쪽짜리 내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재통합하여 온전한 나를 되찾게 한다는 접근 방법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프로이트 사유의 특징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철학자들의 사유를 떠올리면 성찰을 생각합니다. 하나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파고들어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이죠.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연속적으로 사유를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사유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 불연속적이냐고요? 프로이트는 한 가지를 사유하다가도 한계에 봉착하면 다른 길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연속적 속성에는 도약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갑자기 다른 생각으로 튀는 것을 도약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속성에는 단절이 있습니다. 도약된 것에서 사유를 하다가 한계에 봉착하여 생각이 끊기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프로이트의 사유는 불연속적이며 그 속성에는 도약과 단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이트 사유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의 이론이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 역시도 히스테리 환자들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탄생된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아 성욕설은 환자 도라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고, 거세 컴플렉스라는 개념은 꼬마였던 환자 한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나르시시즘은 슈레버라는 사람의 자서전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프로이트가 히스테리 환자들이 아니라 일반 정신병자들을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정신분석학이라는 업적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참고로 융이라는 사람은 정신병자를 먼저 만난 케이스입니다. 출발점이 달랐던 것일까요? 융은 결국 신비주의, 종교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한 프로이트 사유에 대한 성격을 알아보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프로이트 서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은 몇 차례의 챕터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 부분입니다. 프로이트의 사유, 즉 이론적인 틀은 크게 네 가지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패러다임은 히스테리 시대이고, 두 번째 패러다임은
성충동 시대이며 세 번째 패러다임은 나르시시즘 시대,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패러다임은 죽음 충동 시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패러다임인 히스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사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히스테리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데요. 주된 관심은 히스테리 증상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 성적인 흔적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받은 성적 자극입니다. 예를 들자면 못된 어른들에게서 성적인 추행을 받았을 때나 성적인 유혹으로 생긴 트라우마이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강제적인 성적 자극이 주입되므로 심리적인 갈등이 생겨나고 이러한 결과물이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프로이트가 히스테리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증상의 배후에는 사건이 있다를 유혹설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프로이트만의 주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무의식, 욕망, 억압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낮에 보았던 먹음직한 사과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죠. 하지만 내 사과가 아니기에 먹지를 못합니다.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억압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이 억압된 상태는 무의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의식에 남아있던 것들이 꿈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무의식, 억압, 욕망은 첫 번째 패러다임인 히스테리 시대에 생겨난 개념들입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히스테리 환자와의 만남에서 유혹설이 나왔고, 유혹설이 말하는 증상의 배후에는 사건이 있다에서 사건은 강제적인 성적 주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패러다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성충동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이 유혹설로 증상의 배후에는 강제적인 성적 사건이 있다를 말했다면, 두 번째 패러다임에서 프로이트는 다른 사유를 전개해 나갑니다. 바로 인간은 유아기일 때부터 성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유아 성욕설이라고 하는데요. 자, 유아 성욕설을 전제로 한다면 유혹설이 말했던 성장기에 강제적인 성적 쇼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나 파국적 효과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유혹설이 태초에 사건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유아 성욕설은 태초에 성욕이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유아가 손가락을 빨고 있는 행동마저 성욕으로 인한 성적 활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패러다임 시기에서도 주요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충동과 자아입니다. 충동이란 유아가 성욕을 가진 채 쾌락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자아란 충동을 저지하는 그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승화입니다. 승화란 탈성욕을 의미하는데요. 억압된 성욕이 증상이나 성적 활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것을 대신할 만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행동으로 예수를 말했고, 이후에는 종교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패러다임을 정리하자면 유혹설로 출발하여 도약한 유아 성욕설은 인간은 태초부터 성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충동과 동시에 이를 저지하는 자아가 있으며, 탈성욕한 승화로 이어진다면 대신할 만한 행동으로 예술 활동을 꼽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패러다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은 정신병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기게 된 것인데요. 먼저 나르시시즘의 의미를 말하자면 대상에게 투여할 리비도를 자신에게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아가 자신을 사랑의 대상, 즉 자신밖에 보이지 않고 과대망상에 빠진 자아 도취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전능하다고 믿는 단계이죠. 프로이트는 이러한 나르시시즘을 통해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 유아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유아 망상설이라고 합니다. 자아 도취에 빠진 유아에게는 자아 자체가 성적 대상이자 쾌락을 추구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패러다임에서는 자아가 충동을 저지하는 그 무언가라고 했는데, 세 번째 패러다임으로 와서는 자아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자아 자체가 쾌락을 추구하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앞서 언급한 단절과 도약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갈등이라는 것이 좀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유혹설에서 말하는 갈등이란 성적인 쇼크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자아가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죄의식 같은 자아의 분열을 설명하면서 갈등이라는 것을 좀 더 복잡한 것으로 규정짓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패러다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유아 망상설로서 태초의 자아는 쾌락 대상 자체이다라고 정의됩니다. 유혹설에서 시작된 것이 유아 성욕설을 거치며 유아 망상설로 도약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패러다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패러다임은 죽음 충동입니다. 죽음 충동은 전쟁을 겪은 군인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발견한 것인데요. 앞서 유아 망상설에서 자아는 충동을 저지하는 무언가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도약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자아가 죽음을 지향할 수도 있다는 가정입니다. 나르시시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면 죽음 충동은 자아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죠. 자신을 파괴하는 것에서 성적인 쾌락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마조히즘이라 합니다. 결국 네 번째 패러다임의 요지를 정리하라 한다면 인간은 원초적으로 마조히즘을 타고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로이트 사유의 특징과 그리고 전 생애를 통해 네 가지로 분류한 패러다임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의 패러다임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의 내용을 들으신다면 뭔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패러다임을 한 문장으로 복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설은 태초의 사건이 잇따로, 유아 성욕설에서는 태초의 성욕이 잇따로, 그리고 태초의 나르시시즘이 있다에서 태초의 마조히즘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